안녕하세요. 예, 매경 자이언트TV의 양성 기자입니다. 올해 4월 중순까지 주식시장은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섹터가 독보적인 주도 하에 코스피를 2,580선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좀 되돌린 상태인데요.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 말고도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대표적인 수출 업종을 포함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하락장을 뒤로 하고 올해 연말까지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박세희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올해 컨셉은 이제 연말까지 좀 보고 이제 작년 하락장을 뒤로 하고 출발을 좀 이제 뭐 연초에 상저하고다 뭐 상고하저다 뭐 이렇게 의견이 빗받치지 않습니까? 네. 연말을 이제 볼 때 저희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황, 지금 시장에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한 4개월 동안 시장을 좀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작년 연말에 올해 1, 2, 3월 제일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복귀를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역시 무슨 경기 전망이라든지 시장 예측보다는 실적을 중요시하는 게 역시 투자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보면 최근에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 같은 게 연초 이후 해가지고 한 35%나 올랐어요. 그 왜 올랐겠습니까? 다 실적국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고 보면 작년 연말에 계속 뭐 이 자리에서도 질문 나왔던 게 그래도 내년 1, 2, 3월 내년 1Q, 2Q에 속독한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다는데 여기서 현금화를 시키고 조금 보수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5월쯤 주식 사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었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기업들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앞으로도 이번 남은 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수대가 만약에 2,700 이상, PBR 1배 이상에서 놀고 있으면 계속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임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2,450이니까요. 네. 여기서 잘 안 빠질 겁니다. 왜 잘 안 빠질 거냐면 2,350에서 2,200 사이에서 주식을 너무 많이 파셨어요. 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인버스, 곧버스를 너무 많이 사셨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3월 달에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었잖아요. 예. SBB은행이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그런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왜 주가가 오히려 3월 달에 다 플러스가 났어요.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코스닥은 플러스 7%나 수익이 났으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이번에도 5, 6월 달 초까지는 또 통계적으로 보면 조정장이거든요. 제가 뭐 1, 2, 3월 달은 좀 허러지르는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1월, 4월 그리고 3월 이렇게 장이 좋았다가 5월 달은 보면 거의 5월 달은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조금은 공격적인 마음도 약간 내려놓고 지수 바닥은 2,400 전후로 언제든지 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고 이번 5월 달을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역시 이 전통적인 주식 격언인 세린메이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소위 할로윈 전략, 11월에 사서 4월에 팔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좀 주식 비중을 줄여서 가져간다. 뭐 이런 이제 기본 틀을 갖고 가는 전략인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주식이야 워낙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이 할로윈 전략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통계적인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이게 통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이 하시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실제로 이제 채슬리 자문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 할로윈 전략을 실전 투자에 응용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할로윈 전략 무시했다가 아주 고생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앤드류 이종화 기자랑 같이 세리메이냐 스테이메이냐 그거 가지고 하다가 고점 대비 3,300에서 지금 2,650 와 있는데 여기서 뭐 크게 빠지겠나라는 생각으로 스테이 인메이 했다가 시장이 2,134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고생하고 결국은 뭐 다시 거의 다 올라오긴 했지만 그러면 이번에도 셀 인메이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재작년 2021년 5월 달에는 다행히 세리메이를 잘 하고 나왔었는데 그때는 지수가 3,150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PBR 거의 1.2에서 주식을 팔고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3,300을 살짝 넘기도 했었지만 역시 좀 잘 팔았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2020년 5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또 주식을 팔면 안 됐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역시 아주 싼 구간에서는 설사 이게 5월달이라도 파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매한 구간이면 5월달에는 일단 주식을 줄이는 게 맞는데 지금은 2,450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빠져봐야 2,400 밑에서는 강하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다 싶은데 우리가 최근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신용잔고도 보면 코스닥이 10조가 넘고 오히려 코스피가 뭐 9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을 많이 하시는데 코스닥이 전형적으로 이 할로윈 전략이 아주 잘 먹혀요. 코스닥 차트 한번 월봉으로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09년 12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마치 최근에 코스닥 모습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20개월 이평선을 뚫었다가 윗꼬리 만들고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도 똑같고요. 그 이후로도 보면 2015년도에도 코스닥 랠리가 상반기에 있었고 그 다른 계절도 보시면 코스닥의 1, 2, 3, 4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코스닥도 그 10월 말에 할로윈 데이 때 주식을 사서 4월 말에 파는 전략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그 월별로 평균 수익률 있잖아요. 25년 평균을 내보면 코스닥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 안에 12개월 중에 1, 2, 3, 4, 5, 6 등이 다 있어요. 그렇군요. 네, 다 있습니다. 11월, 12월, 1, 2, 3, 4, 뭐 1월 달, 그 다음에 4월 좋고, 3월 좋고, 11월 좋고, 이런 식으로, 코스닥은 철저하게, 할로윈 전략을 많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강한국 작가도 여기 한번 나왔었죠. 네. 강 작가도 최근에 4월 말에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철저하게 그 퀀트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전략이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전략이 아니고요. 강 작가의 백테스팅 결과를 보면 독일에서든 미국에서든 다 먹히던 전략이 한국에서도 먹힐까 했는데 한국에서도 너무 잘 먹히는 거죠. 코스피한테도 잘 먹히지만 특히 코스닥에 잘 먹혔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어쩌란 말이냐면요. 그러면 2009년도에도 보면 12월부터 1, 2, 3, 4 되게 코스닥이 강했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코스닥에 뭐가 주도했을까? 바이오였나? 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코스닥을 주도를 했던 게 LED였어요. LED. 예, 서울 반도체가 당시에 주도주였고요. 그 서울 반도체도 보면 짧은 기간에 막 5배씩 오릅니다. 그러면 LED하고 지금 2차 전지랑 비슷해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LED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시에 그 조명 시장, 전 세계 조명 시장이 30조 정도로 평가가 됐었는데 이 30조 조명 시장을 다 LED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바뀌었어요. 보면 그렇죠? 다 LED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신호등도 LED고 자동차 헤드램프, 백라이트 전부 다 LED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이렇게 LED로 다 바뀌면 거기다가 자동차까지 다 LED로 바뀌고 스탠드 뭐 전부 LED로 바뀌면 2020년도가 되면 이 LED 조명 시장만 128조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2020년 기준으로 128조. 네. 한 11년 뒤에는 128조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30조짜리 조명 시장도 다 LED가 대체를 하지만 이 LED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면서 한 128조 정도 되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LED 조명 시장의 규모가 얼마냐면요. 네. 15조예요. 아, 오히려 줄었네요. 120달러 정도 예. 돼가지고 예. 15조 정도로 예. LED가 그때 당시에는 한 5천억도 안 됐기 때문에 예. 성장을 한 건 맞는데 그때 당시에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장이 왜 LED 시장이 안 왔을까가 아니고요. LED 시장은 왔는데 그 LED의 단가가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실제로 단가 곱하기 수량은 예상한 만큼 늘었는데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실제로 15조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이 됐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 2차 전지 섹터, 특히 최근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하한 게 되게 데자뷰처럼 겹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전기차랑 2차 전지 섹터는 전 세계 사람들이 2030년까지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되게 상당히 자신하고 있고, 네. 애널리스트에서도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컨센서스 형태로 이제 반영을 계속 프라이싱 해나가는 단계인데, 그럼 현재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LED처럼 너무 이 Q는 늘지만 P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걸 반영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2차 전지 산업이 그동안에 고성장을 지나서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면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성장 단계다 보니까 도대체 이 지금의 ASP가 더 여기서 다시 리바운드 할 건지 떨어질 건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단지 이런 고성장 섹터의 주식을 매매할 때는 약간 그 현재의 ASP에 해당되는 톤당 가격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일일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서 양극재 회사에다가 주문을 줄 때 아무래도 원가 연동제로 해서 계약을 맺어주잖아요. 그러면 뭐 리튬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톤당 뭐 51불 하다가 최근에 다시 31불 정도까지 떨어지면 당연히 그 구매하는 가격 자체도 원가를 반영해서 바뀔 거고요. 그렇게 바꿈에도 불구하고 와 뭐야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네. 그러면 정말 뛰어난 이제 기술력과 생산 기술력을 갖고 실적이 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야 떨어질 거야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고, 그걸 누가 먼저 챙겨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의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전기차든 뭐든 어쨌든 물건이지 않습니까? 결국 제품이고 최종 소비자가 전기차를 많이 사주고 많이 팔려야지만 실제로 이 ASP 평균 뭐 공급 단가가 좀 방어되거나 적정 테슬라든 뭐 국내 2차 전지 업체든 적정 수준의 기대 이상의 마진 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올해 뭐 작년에 출연하시면서 이제 걱정했던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는 일단은 뭔가 시장에서 좀 접는 분위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근에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사태처럼 여전히 갑자기 돌발적으로 은행 위기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여전히 미국의 또 소비자들이 슬슬 지갑을 닫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지표들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실대지수 이런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약한 침체 때문에 이 경기가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안 나온 거 아닐까라는 걱정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한국 둘 다 1분기 실적이 아직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실적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자신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50-50, 반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SVB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크레딧 스위스 사태라든지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주가가 막 급락했잖아요. 220% 하던 게 지금 $5 갔으니까. 근데 이런 위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고 소비가 위축되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가 갈수록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잖아요. 그동안에 1980년대, 90년대에도 소위 말하는 그 저축대부조합, 세이빙스 론스라는 그런 저축대부조합도 많이 망했었어요. 근데 많이 망한 걸 다
큰 은행들이 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최근의 사태, 이제 본격적으로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거야. 그 얘기는 작년에도 안 맞았고 올해도 굳이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단지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을 6번, 7번 내렸다가 또 살짝 또 올리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소위 말해서 약간 치킨 게임이 들어갔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치킨 게임이 들어갔고 지금 중국에서도 보면 막 재고가 좀 쌓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또 수익이 안 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오히려 전기차의 치킨 게임이 혹독하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치 산업, 일반 순수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장치 산업이잖아요. 엄청난 이 장치 산업의 수요가 치킨 게임을 통해서 망하는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안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이 그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세린메이 전략 물어보셨는데 일단 코스닥이 그동안에 5개월 동안에 한탕 제대로 이번에 수익을 내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올해 10월까지는 코스닥 시장은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갔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주식을 10년 가져갈 거야. 삼성전자 사실 때도 안 그랬어요? 삼성전자 사실 때도 그러셨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올라갈 때도 나는 이제 이 주식으로 10년 그리고 재작년에 미국 주식 막 S&P 500이 4,800 가고 나스닥이 16,000 갈 때 나는 미국 주식으로 10년 가져가야지 테슬라로 10년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 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 바이앤홀드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 거거든요. 바이앤홀드는 예상보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빵빵빵 터지는 그런 모멘텀이 한 4분기 연속 지속될 때 꾹 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중국의 전기차에 구조조정이 있을 수가 있고 보조금이 작년 말로 이제 끝나고 올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IRA 법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산업이 개편이 또 어떻게 될지 약간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나는 이 주식 바이앤홀더로 가져가기보다는 절반 3분의 1 정도는 바이앤홀더 가져가더라도 나머지는 좀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주식이나 개별 종목이더라도 어쨌든 트레이딩이 필요한 시장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은 트레이딩으로 사고 팔고 이제 하셔라 이 부분을 말씀 주셨고요. 그럼 이제 결국 장기 투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항상 연봉상 3.5년 정도는 견디면 언제나 정권적으로 돌파했다 이렇게 항상 강조해 주셨는데 3.5년이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기다리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삼성전자가 고점을 쳤던 게 21년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에 96,800원을 찍었는데 지금 벌써 2년 지났어요. 네, 2년 지나고 이제 4월 말이고 이제 5월 달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1년만 버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긴 시간이 아니고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면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봅니다. 그렇죠. 야구에서 플레이오프나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팀을 보면 그 경기에서 미친 선수가 한 명 나오잖아요. 그죠? 5타수 4안타 1홈런 홈런도 안타에 포함되니까 5타수 5안타 미친 선수가 꼭 한 명이 있어요.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잘할 때도 엄청 잘했었잖아요. 그 일본 마지막 결승 경기에서도 우리나라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처럼 주식 시장도 보면 구간별로 이번에는 2차 전지가 얼마나 잘했어요. 2차 전지를 보면 저는 막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5타수 한 3홈런? 그죠? 5타수 3홈런, 4홈런? 연타석 홈런 한 3개 때리고, 또 2루타, 1루타 치고, 거기다가 이제 도루까지 한,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 선수가 생겼는데, 그런 선수가
1년 내내 다음 경기도 그러고 다다음 경기도 그럴 거다라고 우리가 예.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승을 하는 팀을 보면 그렇게 미친 선수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수비를 잘하는 예. 굉장히 방어율이 좋은 투수가 한 2점대, 3점대 이하로 막잖아요. 예. 우승을 했는데 그날 12대 18로 이기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예. 보면 굉장히 투수가 잘해줍니다. 투수가 하는 게 뭐예요? 수비 개념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루수 옛날에 뭐 정근우 선수의 기가 막힌 예.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식을 할 때도 득점을 이번에 할로윈 전략에서 코스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득점을 내는 선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걸로 못 먹었다? 그런데 다음 경기 보통 이런 선수들이 뭐 한동안 잘하다가 어떨 때 보면 5타수 무안타 나오는 경우도 예. 슬럼프에 있잖아요.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성엽 예. 선수가 그때 항상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8회까지 예. 안타가 없었잖아요. 예.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현대차가 작년 연말 52주 신저가가 났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신문에 매일 보니까 아니 신문 보면 현대차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주가만 빠진 거였잖아요. 소외되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적 베이스로 그냥 쫙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가? 네. 아니면 엄청난 경쟁자가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가? 그런 거를 체크해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삼성전자 차례도 온다는 거죠. 그 삼성전자 차례가 이번 2Q에 오는지 3Q에 오는지 4Q에 오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도 51,800원 찍었다가 지금 65,000원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 왜 올라왔지? 이번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실적 쇼크가 났는데 예. 그렇잖아요. 아니 쇼크가 났는데 이 왜 올라왔지? 얘 거품 아니냐? 근데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고성장주랑 움직이는 거랑 완전 달라요. 예.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사이클 산업은 실적이 왕창 날 때 그때 외국인들이 거기다 팔고 나갔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실적이 안 좋다는데 올해만 들어와서 7조 이상 샀더라고요. 예. 총 7조 8천억 중에 7조 2천억을 삼성전자만 샀어요. 예. 물론 다른 것도 다 사고 팔고 했는데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걸 왜 사지? 분명히 삼성전자 반도체의 사이클로 보면 하반기 내후년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도 아니 이번에도 재고가 저렇게 많이 쌓이면서 실적 쇼크가 났는데 아니 내년에 올라간다고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지? 그 부분에서 뭐 전방 산업을 보자고요. PC 모바일 서버인데 지금 AI가 있다 했잖아요.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재작년부터 삼성전자 울트라 슈퍼 사이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였잖아요. 예. 근데 이 AI하고 가장 밀접한 회사가 뭘까요? 엔비디아요. 엔비디아잖아요. 그죠? 최근에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V자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엔비디아는 110불 찍었다가 지금 270불까지 갔으니까 도대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죠? 엔비디아가 2020년대에도 잘 보시면 2020년대도 빅7 주식이 가면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라고 막 소외됐을 때 엔비디아는 먼저 올랐어요. TSMC나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반기부터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먼저 올랐어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플랫폼에도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등등 해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과연 어느 정도 회복하는가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하반기와 같은 그림이 이제는 메모리에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고 제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보통 보면 제가 주식으로 사람들이 도대체 왜 돈을 잃는가 보면 내가 샀던 주식에 대해서는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저 주식이 뭐 바닥에서 지금 벌써 200% 올해만 들어서 400% 올랐는데 그 400%가 또 당장 1000%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손절하고 갈아타고 그 주식이 또 빠지면 그거 나중에 손절하고 또 갈아타고 이걸 우리가 방지해야 되는데 좀 전에 야구 말씀드렸듯이 내 포트폴리오에는 투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공격적인 선수도 있었고 이루수, 수비수 다 있다라고 보면 삼성전자는 어떤 선수일까요? 이승엽 같은 선수 아닐까요? 묵직하게, 네, 묵직하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아마 일반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의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네, 이 큰 주식이 한번 묵직하게 올라간 게 2020년 10월부터 1월까지 딱 3개월 만에 그때 70% 올라갔거든요. 예, 그렇게 때가 되면 올라온다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제 감사한다 발표를 이제 삼성전자도 공식적으로 한 만큼 재고자산 축소와 함께 뭔가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2분기 뭐 이후로 좀 찾아올 것이라고 보는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통계적으로 3.5년 뭐 이 기간을 좀 유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조금만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 하이닉스는 이제 순수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미 컨센서스는 뭐라고 보냐면 지금 재고가 너무 많은 게 2Q까지도 재고 때문에 못 올라오고 3Q가 돼야 그나마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 게 멈추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저께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2Q부터 바닥을 치고 돌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2Q면 4, 5, 6 지금이에요. 5, 6월달.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2분기 중에 좀 기대할 만하다 말씀 주셨고, 자동차는 좀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 현대차, 기아, 사실 이 두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꽤 전기차 전환을 성공적으로 다른 기존의 완성차 메이커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작년에 IRA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가는 저 부진했었다가 최근에 실적을 베이스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애플카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작년 이전에 과거에 주가 슈팅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일단 수급적 측면에서는 좀 위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전고점까지는 또 어렵겠지만 높은 레벨로 좀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이번에 현대차 기준으로 20만 원 중반대 그리고 기아 기준으로 좀 이제 9만 원 위로 좀 노려볼 수 있을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연내 좀 돌파 가능할까요? 근데 현대차가 지난번 28만 원까지 갔었다가 이번에 15만 원 갔다가 지금 20만 원 다시 회복하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발표가 하나 있었잖아요. 분기 배당을 하겠다고. 그리고 배당 성량을 그래도 25%는 가져가겠다. 25%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했는데 자사주 매입을 또 하겠다. 그리고 기아차에서도 봤지만 자사주를 또 소각을 하겠다. 제가 재작년부터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신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되고 난 이후로 현대 기아차가 되게 좀 세련돼지고 있네? 이런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 로봇도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까지 되고 있는데, 본업을 잘 못하면서 저는 미래 산업 하려면, 야, 니 본업이나 잘해라. 우리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본업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그 실적을 보여줬는데, 실적 나와도 과연 주주 환원을 할까? 우리가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현대 기아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 그러면 현대 기아차가, 기아도 보면 PBR이 1배가 이제 넘었을 때가 있었고요. 현대자동차도 지난번 고점에 PBR 1배 갔다가 지금 또 다시 0.5 갔다가 지금 0.6배 때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싼데, 이 배당 정책이 되게 중요한 게, 배당으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정도 수익이 계속 나오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이거 꽤 높은데, 10,000원, 지금 전년 7,000원, 5,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다가 10,000원? 이렇게 가면 10,000원 정도 받으면 20만 원에 10,000원이면 5%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EUV 같은 경우에는 아니 11만 원인데 10,000원을 주면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9% 얼마? 그러면 배당 이자와 배덕 소득세가 2천만 원이 넘어가도 세금 한 40% 내도 한 9%에서 40% 내도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계 펀드들이 계속 현대 기아차를 계속 매집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주가가 쉽사리 여기서 잘 빠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SG증권의 이 파생 CFD 계좌 청산과 함께 뭐 주가 조작의 뭔가 좀 사태로 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SG증권 사태에 엮인 뭐 주가 조작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보면 고수익을 약속하는 이 모임에 가입을 해서 납입을 한 것 자체가 좀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 주변에서 보시면 너무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수익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런 유혹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데, 대표님은 보통 이제 어떻게 좀 이런 유혹에 좀 대처하라고 권유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면 옛날 레미제라블 보면 장발장이 빵 훔치다가 그렇게 끊임없이 이제 쫓겨다니고 감옥도 가고 이러는 것처럼, 아니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만 훔쳐도 절도죄가 되잖아요. 근데 카톡 채널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서 저를 사칭해서 완전히 저처럼 활동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신고를 하거나 했을 때 경찰에서 아직까지 피해 사실이 발견된 게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아니 미수 살인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아직 사람을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뻔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꼬셔가지고 엄청난 보이스피싱 세력들이 저는 다 증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발 법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빠르게 좀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보고 위험한 데 가지 마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료로 뭘 가르쳐 줍니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돈 받지 않습니다, 꼬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식을 그 사람들이 잘하면 저희 같이 운용사를 차려서 하지, 불법 리딩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실력 없는 사람들이 사람 사기쳐서 돈 버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 그런 문자가 오는 거 보면 이런 데 계속 낚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면치 못하는데, 제발 그 문자 날라왔을 때 무슨 무료로 어쩌고 하면 바로 수신 차단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나 또 대중이 또 몰려가는 곳에서는 큰 수익을 또 내기 어렵다는 게 또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역발상 투자의 접근법 아니겠습니까? 대중의 관심에서 좀 소외돼 있으면서도 펀더멘털이 괜찮은 이런 업종,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는 저평가된 그런 업종은 어떤 업종들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워런 버핏 스타일 다르죠. 피터 린치랑 워런 버핏하고 스타일 다릅니다. 약간 비슷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빌 에크만이라든지 드래켄 밀런가 그런 분이라든지 보면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내 스타일은 뭔지 좀 정립을 하시라는 거죠. 되게 돈 많은 자산가 분들 있잖아요. 그 자산가 분들은 나는 절대 손실이 나지 않을, 절대 망하지 않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블루칩으로 돈을 벌기 원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성장주 매매 방법하고 소위 퀄리티 주식, 블루칩의 매매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고성장주는 어떻게 되죠? PER이 40배, 50배라도 쫓아가야죠. 3년 전에 테슬라 PER 200배였지만 이익 200% 증가했었잖아요. 그런 거 PEG 개념으로 보면서 많이 올랐어도 쫓아가는 매매를 해야 되는 게 고성장주 매매고요. 반대로 블루칩 같은 경우에는 왜 블루칩이냐면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캐시가 들어오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가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보다 GDP 상승보다는 조금 더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주가가 우와 하면서 그때 삼성전자도 3개월 만에 70% 오르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러면 오히려 쫓아가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면서 내가 투자하는 이 종목이 고성장주인지 자산주인지 블루칩인지 고배당주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게 좋아요? 요즘은 그게 핫해요?
하면서 그냥 쫓아다니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떤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블루칩으로 돈을 버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터질 리가 없거든요. 설사 우리가 조금 샀는데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오고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떨어져도 빠르게 회복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칩 매매를 좋아하는데 블루칩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블루칩이지 건데 저 사람 제가 작년 하반기 내내 얘기했던 게 명품 주식, 대체 불가한 주식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엔비디아 우리가 엔비디아도 110불 갔을 때 300불 위에서 막 열광하다가 110불 가니까 엔비디아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잠잠하게 오히려 방송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거품 주식이었나? 스토리 주식이었나? 그냥 테마주였나? 테마주 아니잖아요. 테마주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무슨 테마주예요? GPU 부분에 있어서 뭐 완전히 독보적인 그런 회사잖아요. 성숙기가 혹시 지나고 있나? 무슨 성숙기가 지나요? 이제 AI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불에서 100불 갔으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체 가능한 이 회사 아니면 나는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삼성이 만드는 GPU 써야지 하이닉스가 만드는 GPU 써야지 아니면 중국에서 만드는 GPU 써야지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블루칩인지 아니면 그런 명품 기업인지 제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제가 명품 기업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고 루이비통도 그때 작년 가을에 여기 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명품 주식을 사서 내년에 명품백 사시라고 하면서 루이비통 주가가 고점 대비 지금 29%나 빠져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29% 빠졌던 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고점 돌파. 정고점 다 돌파하고 지금 신고가 내고 있어요. 저점 대비 지금 70%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샀으면 70%면 그죠? 1,400만 원 벌어서 진짜 명품백 하나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것 중에 네이버라든지 그런 거 제가 괜찮습니다. 대체 불가한 명품 기업, 그리고 블루칩에 해당되니까 지금 많이 빠져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언제 올라가느냐?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경제가 리세션이 진짜 온다 해도 2020년 코로나 같은 상황에도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또 뭐 전자상거래로 뭐 시키고 이럴 거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블루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사서 먹을 게 많다는 거죠. 문제는 또 이런 블루칩들이 또 장기 투자하기에 또 적합한 주식으로서 이 박세익 스타일로서 투자를 하고 계신 건데 이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량주인 건 다 아세요. 비관론에 휩싸여서 섣불리 낮은 저점에서 되게 팔아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걸 이제 마음속에 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까요? 비유를 많이 드리는 게 이제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예. 왜냐면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 사시려고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옛날에 뭐 강남역이라고 했는데 진짜 강남역 뒤에 보면 무슨 푸르지오 아파트 뭐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억 같은 게 이번에 15억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번에 23억까지 15만 원에서 이번에 23만 원까지 쭉 올랐었잖아요. 올랐다가 지금 아니 뭐야 금리 끝난 거 아니야? 피벗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5월 달에도 또 한 번 더 올리네 하면서 또 이렇게 약간 그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미국의 성장주들도 다 이렇게 테슬라도 200불 넘었다가 또 165불 이게 다 금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개념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컨셉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는 그 강남역 뒤에 있는 고급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고급 아파트가 40억 넘던 게 16억 이렇게 안 빠져요. 실제 아파트는. 근데 주식은 변동성 때문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사는 주식을 약간 이렇게 계속 짝짓기를 좀 해보시면 좋아요.
과거에 어떤 주식하고 이렇게 짝짓기도 좋고요. 미국의 대표 기업하고 짝짓기를 해봐도 되고, 예전에 우리나라 뭐 SPC 그 파리바게뜨 네, 있잖아요. 네. 그 파리바게뜨를 제가 한 7, 8년 전에 처음 살 때는 이게 아시아의 맥도날드구나, 뭐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막 보고 있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그 장모 회장님이라는 예. 분이 우리 회사 놀러 오셨다가 이렇게 뒤에서 보고 뭐 무슨 주식 보냐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주식 잘 보내 하셨는데 이미 사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1파 상승에서 2파 조정제 제가 들어갔었는데 예. 그 1파 상승을 만드신 분이 그 장 회장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도 이 장 회장님, 장석수 예, 회장님, 뭐 이런 스토리처럼 약간 1파 상승 때 성장주, 뭔가 블루칩, 뭔가 대체 불가능한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1차 파동에 올라타지 못하셨더라도 2차 조종기 때 좀 사면 된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또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내 소위 요즘 핫한 K 배터리 주식은 약간 소위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죠. 엘리엇 파동에 빗대어 보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 지금 와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네. 그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저도 뭐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1파에서도 1, 2, 3, 4, 5가 있고 2파 조정 받으면서 A, B, C로 빠졌다가 3파 갈 때도 그 안에서도 또 1, 2, 3, 4, 5가 있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큰 3파 중에 작은 1, 2, 3, 4, 5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모리퍼시픽도 2015년도에 10배가 넘어가고요. 네. 그때 중국 소비 관련주 해가지고 마스크팩부터 시작해서 화장품들이 뭐 14배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제 원칙이 10배 넘어갔을 때부터는 물량을 줄이고 14배 넘어가면 아예 안 사요. 네, 아예 안 사고. 근데 떨어지면 13배, 12배, 11배부터 다시 그러면 사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스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스의 수준이 어떤 정도 이 성장성을 완전히 부러뜨리는 그런 이슈인가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서 16년 넘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사드 보복이 있었잖아요. 그때 2015에서 16 넘어갈 때는 메르스라고 또 바이러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 자체는 무서운 게 아니었는데, 사드 보복? 야, 이거는 정책 리스크잖아요. 그때 사드 보복을 보면서 그냥 다 날려버렸었거든요. 그리고 14배 같은 게 그냥 한 2배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장주를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제가 성장주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 매출 그로스나 이익 그로스에 대한 성장률이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성장률이 그리고 저번에 PEG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PER이 70배가 나오려면 EPS 증가율이 연간 70%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아니, 그 정도는 나오지. 뭐, 우리가 독보적인데. 라고 했다가, 왜 안 나오지? 하는 순간 그 이유를 빨리 파악해서 나는 도망 나올 수 있는 그 전략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게 꺾이지 않고, 와, 이번에도 봐봐. 70%가 아니라 85% 나오지? 이런 상황이면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PEG 밸류에이션을 고성장주 투자 시에는 꼭 참고해야 되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로 활용하실 때 성장세에 대한 그 추세가 꺾이는 게 확실히 되면 그때는 미련두지 말고 이제 파셔야 된다. 이런. 이 PEG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테슬라는 그러면 블루칩이냐 성장주냐? 아직은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성장주잖아요. 그러면 성장주인데 분명히 3년 전에 PER 200배에서는 전 따라갔었어요. 근데 200% 성장을 하다가 이번에 PER이 23배까지 빠졌어요. 테슬라가 얼마 전에 101불 찍었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101불 찍었을 때, 아니, PER이 23배가 됐는데, 그러면, 뭐야, 테슬라의 매출과 이익 성장성이 23%도 안 나온다는 건가? 그리고 아무리 뜯어봐도, 올해는 가격도 인하하고 하면서 이익 증가율이 거의 뭐 5%도 안 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내년, 내후년 길게 보면, 아닌데, 한 30% 이상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그리고 매출은 40% 정도는 증가하니까요. 131만 대에서 한 180만 대는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40%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수불 3배? 아, 이거는 너무 싸네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200불 넘어가면서, 이게 47배가 또 된 거예요. 네. 47배는 또 애매하죠. 근데 보통은, 주가가 올라오면, 살 걸 하면서 또 200불인데 막 쫓아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서 그런데, PEG 개념을 꼭 이제 좀 습득을 하셔서, 이번에 또 47배 갔다가 결국 다시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 떨어지잖아요. 엔비디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엔비디아의 PER이 한 80배 갔다가 이번에 왕창 빠져가지고, 30배가 깨졌었죠. 깨졌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동안에 GPU가 들어가는 게임, 가상화폐 뭐 등등 했다가 AI 세상이, 이거 먼 미래의 얘기 아닌가? 메타버스도 아주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에서도 좀 그쪽 줄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는 없는가 봐라고 했다가 갑자기 AI GPT 때문에, 그죠? 예. 챗 GPT 때문에, 뭐야, 이쪽에서 뭐, 앨런 머스크도 GPU 뭐, 내가 뭐, 10,000개나 산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바로 회복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처럼 우리가 성장주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PER과 실제로 이 회사의 EPS 성장률 해서 PEG 개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요걸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이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배터리 주식을 또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뒤늦게 따라 샀거나 적어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고 언제 사면 좋지? 조정 때 살까? 아니면 사신 분들은 언제 팔지?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이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뭔가 리스크가 업종에 해당 섹터에 뭔가 이런 Q의 장밋빛 성장 전망에 뭔가 꺾일 만한 리스크 요인 있나요? 예, 그 리스크는 일단은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싸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악재는 비싸다는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지금 뭐 PBR이 18배, 26배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비싼 영역에 가 있는 주식도 있는 거고, 하지만 고성장 기업은 처음에 고성장하는 때는 PBR을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성장 기업은요. 그리고 이익 성장이 나올 때는 지금 이익이 10조 나오고 내년에 20조 나오고 내후년에 40조 나오고 하면 계속 이제 PER 개념으로 쫓아가시면 돼요. 이게 벌써 뭐 PBR이 6배, 7배 보다도 PER만 계속 이익만 그렇게 나오면 이제 쫓아가도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단은 2차전지의 여러 종목들이 보면 PBR로 굉장히 무거운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PER이 싸게 거래될 정도로 어닝이 잘 나오면 돼요. 어닝이. 그래서 어닝이 계속 잘 나오는지를 그걸 체크하셔야 되고, 약간은 이런 소재는 바로 위에 전방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전방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그런 회사들이 빠르게 이제 전기차를 만들면서, 배터리가 부족하네. 빨리 LG엔솔, SDI, SK온하고 계속 계약을 맺으면서 배터리 확보를 하는 그런 와중에 계약도 수주도 터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게 매출과 이익으로 계속 증가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성장주가,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한창 뭐 불을 뿜었었잖아요. 그 조선주가 불을 뿜었는데 그러면 이익 성장 없이 올라갔느냐? 이익 성장으로 올라갔어요. 현대중공업이 700억 벌다가 한 3년, 4년 지나니까 1조 막 4천억씩 벌고 그런 성장 모멘텀으로 갔는데, 그 성장의 이익의 가시성을 나타내줬던 게 바로 수주장고였거든요. 근데 그 수주장고였는데 2013, 14, 15년도에는 계약 취소건이 막 나와요. 네, 계약 취소건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야 한데 취소건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 그런 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알고 투자를 하는 거라,
그런 걸 모르고 막연하게 투자하는 예. 거랑 완전히 이제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배터리 주식에 결국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재 막대한 2030년까지 쌓아놨다는 수주 잔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제 가시성이 정당화되면서 오르는 측면이 있는데, 과거 조선 산업이 그랬듯이 뭐 예상치 못한 전방 산업의 뭔가 축소와 또 계약 취소권이 나타나다면 뭐 장기 수주장을 쌓아둔 이 2차 전지 업체일수록 오히려 빠르게 또 이 시장 가격에 반영돼서 밸류에이션이 낮춰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그러면 사실 이 투자자문사 이제 대표로서 항상 고민이 되는 분들은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어떤 업종, 보시기에 이제 그래도 포트폴리오의 전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업종별로 섹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이 포트폴리오 성장에 제일 도움이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섹터 배분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전략에 대한 배분일 수도 있겠는데, 각자 뭐 사실 포트폴리오 운영 철학은 뭐 운용사 개별 매니저마다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대표님이 이 철학은 모든 매니저들 또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고,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게 있다면 뭐 그런 핵심적인 그런 그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그동안에 뭐 피터 린치를 한 1000번 이상 언급을 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정말 전설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피터 린치를 정말 이렇게 쫓아갈 수 있다는 게 참 힘들고요. 하지만 피터 린치가 어떻게 운용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피터 린치는 고성장주하고 턴어라운드 주식의 비중이 전체 포트에서 60%를 차지했었어요. 자, 그런데 약간 우리나라에서 피터 린치의 고성장주 턴어라운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게 있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뭐냐면, 피터 린치가 77년부터 1990년까지 운용을 하던 당시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주식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였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미국의 맥도날드가 나중에 뭐 모스코바까지 진출을 하니까요. 미국은 GDP에서 70%가 소비가 차지할 정도로 소비 자체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 소비에 돈을 대주는 게 어떻게 보면 페드가 달러 찍어서 이제 해주다 보니까 소비 모멘텀으로 5년, 10년간은 그런 성장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는 구조로 보면 우리나라 시총의 그동안에 1, 2, 3등을 다투었던 주식들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부동의 20년 이상 1등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결국은 최종 소비재 핸드폰을 하긴 했지만 반도체 이 비중이 크잖아요. 그죠? 그냥 사이클 산업이에요, 사실. 그리고 2등을 한번 올라갔던 SK텔레콤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제 정점에 달하고 핸드폰이 인구 수보다 더 많잖아요. 가입자가. 포화 상태인 거죠. 포화 상태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이제 뚝 떨어지고, 현대차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차 전지가 들어왔다가 한데, 그 2등 자리가 자꾸 바뀌거든요. 네, 바뀌어요. 바뀌는데 우리가 최종 소비재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B2B 영업으로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 소재가 됐든 그런 거 이제 납품하는 입장이면 항상 이 퍼스트 벤더로서의 리스크가 있긴 해요. 이 리스크가 어떻게 생기냐면, 애플도 보면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밴드를 하나만 두는 걸 우리가 소울 밴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울 밴드를 가져갔다가는 그 밴드가 우리가 이번에 그 옛날에 현대자동차에서 고무 링 하나 없는 바람에 전체 라인이 다 멈췄었거든요. 그 고무 링 만드는 회사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그런 리스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밴드를 듀얼 밴드나 여러 멀티 밴드로 가져가는데, 멀티 밴드로 가져가다 보면 B2B에서 우리가 납품하는 퍼스트 밴드의 그 영향력이 떨어져요. 지금은 2차 전지가 값을 관계에서 보면 원래는 을인데 지금 값 같은 위치잖아요. ASML 같은 한데.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중소형주를 매매할 때 을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값을 병정인데 값 같은 위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이제 폭발하는데, 반대로 이 값의 위치에서 갑자기 공급자가 늘어나면서 너네 거 안 쓰고 우리가 이제 여기 쓸게.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값에서 다시 을이나 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경쟁 구도 이런 것도 조금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국은 아무래도 이 피터 린치를 복제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너무 시크릿컬 비중 아니면 또 벤더사 B2B 업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시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한국 주식은 10년을 보고 나는 10년을 끌고 갈 거야.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하자. 예,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오늘 사실 뭐 전체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너무 미국 한국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뭐 작년부터 중국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 기대감은 계속 살아 있는데 이게 과연 한국의 뭔가 항공 뭐 연세 유통 뭐 카지노 등등 다른 뭔가 산업으로 좀 온기가 많이 언제쯤 확산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 내수에서도 생각보다 회복이 좀 더디다 뭐 이런 이제 매크로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뭐 중국의 리오프닝의 현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거의 양치기 소년이었었잖아요. 네. 아, 이제 뭐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마스크 벗고 미국이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전부 마스크 벗으면서 관중들이 뭐 빼곡히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왜 뒷북이야 하면서 작년 내내 락다운을 또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중국 소비 모멘텀이 올라가다가 자빠지고 올라가다가 자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런 게 한 3번 반복되면 진짜 늑대가 오잖아요. 네. 진짜 늑대가 오는데 늑대가 올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중국 늑대가 올라면 비행 편수가 이제 증편이 돼야 되는데 오늘 저희 형님이 아까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북경에 있는 저희 형님이 3년 넘게 한 번도 한국을 못 왔어요. 네, 못 왔다가 이번 1월 달에 이 오랜만에 3년 만에 이제 한국을 가볼까 하고 전화 왔다가 그때도 못 왔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가격이 150만 원 이런다는 거예요. 북경에서. 오는데요? 네. 근데 오늘 전화 왔는데 네. 50만 원에 지금 가격이 나와 있는데 타고 갈까 말까 해서 얼른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인프라가 늑대가 오기 위해서 길을 터줬어야 되는데 길도 안 터주고 오히려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중국 인민들을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좀 기대가 되는 게 아직 벌써 이제 중국 분들 주변에서 막 많이 소리 들리잖아요. 제가 좀 전에 지하철 타고 5호선 타고 쭉 오는데도 저분들은 동남아 분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분들은 미국 사람 뭐 되게 다양해요. 저렇게 다양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중국 요커들마저 들어오면 야 이거 난리 나겠는데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조금 기억을 하고 리오프닝을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 달에 그 요커들이 한 얼마 들어왔는지 아세요? 뭐 한 달 기준으로는 50만 정도 될까요? 네,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전체 1년 기준으로 600만 명이었으니까 그죠? 600만 명이었는데 그 전에 2016년도에 그 사드 보복이 딱 있기 전만 하더라도 800만 명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뭐 게임 판호도 나오고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공장도 가고 CCTV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님 인터뷰도 하고 왜 저러지 싶고 그죠? 이러다가 진짜 그동안에 늑대라고 해서 계속 그랬는데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이 한국 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도대체 그 소문을 퍼뜨린 양치기 소리는 누군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초청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든 안 오든 분명히 그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저희 형님이 보면 딱 하나의 이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온다는 겁니다. 예, 드디어 중국 늑대가 한국에서 좀 지갑을 여시는 걸 기대해볼 만하다 정도로 좀 리오프닝 수혜주 업종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길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께 한번 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계절적으로는 분명히 5월달이 이제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 기간이니까요. 조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또 지금은 아까 SG 사태 같은 거 있으니까요. 조금 신용이 많은 그런 종목들은
약간 비켜나 계시다가 분명히 이번 그런 계절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가 있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 있다고 했죠. 그 과욕이라든지 뭐 공포가 아니라 조급함이라 했잖아요. 지금 안 사면 다 놓칠 것 같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는 장이고, 특히나 9월, 10월, 10일로 가면 뭐가 있다고 그러죠? 대주주 과세 효과. 네,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또 10억 이상 주식을 잔뜩 들고 있는 그 슈퍼개미들이 주식을 파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좀 느긋하게 네.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버스 기다리셔도 충분히 온다. 예, 안심하시면서 성투하시길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박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